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 정상을 잇따라 만나면서 다자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문제로 조기 귀국하게 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오늘 김병기, 송언석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즉답은 피하면서 협치는 필수라며 진솔하게 자주 만나서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향후 국회 원구성과 인사청문회 쟁점 등을 꼼꼼히 짚어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표 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만나서 특검 활동과 원내 현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배프의 범죄 도시에선 마약 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G7 정상회담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죠.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 연쇄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신영 의원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주째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또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G7 정말 빠르게 외교의 그런 행보를 시작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K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부분, 그리고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뭔가 상견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오늘 3차 때는 뭐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AI 에너지 연계, 그리고 생태계 구축 같은 혁신 과제들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 지난 6개월간의 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강전의 대변인, 한미 정상회담이 본래 내일 열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조기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쪽의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것 같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한미 첫 정상의 대면은 이제 무산이 됐고, 상견례 겸 신뢰 형성의 어떤 첫 단추를 깰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뭐 꽤 아쉬움이 큰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 측에서 먼저 양해 그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도 이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통화가 과거에 우리 그 대통령들보다는 다소 좀 늦었던 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7월 8일까지로 유예되어 있는 뭐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이런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라도 갖고 오면 어떨까 하고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또 나토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네. 초청을 받았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나토 부분은 간다 안 간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상회담도 다시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토 정상회의 뭐 참석 여부 이 부분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신현영 의원님. 지금 강전의 대변인도 잠시 참석 여부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한미 정상회담은 빠르게 개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 라인이나 미국의 외교 라인, 국무 라인 이런 데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첫 상견례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좀 준비해서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예. 언제쯤 좀 뭐 언제를 우리가 콕 집을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제법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미국이 지금 정상회담을 홀드했기 때문에 약간의 규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양해를 구했고 그러면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조금 더 한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G7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마이웨이식의 고집을 많이 해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G7 공동 성명으로 이런 이란, 이스라엘의 그런 긴장 완화 촉구하는 것도 서명을 거부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국가들이 관세 부과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회의였지 않나. G7을 트럼프가 싫어한대요. 다른 주요국 정상들이 자꾸 다른 의견을 내니까 본래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의 지금 마이웨이식이 잘 안 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긴 했는데 뭐 어떤 급한 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도 생물인데 외교도 참으로 생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실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장 여유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을 때 만나서 성과를 공동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사실 이번 G7도 전쟁 그리고 관세 이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여러 가지 미국에서의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관세가 우선순위를 가지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뭔가 급박한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 있게 협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러면 얼굴 만나고 네. 그다음에 상견례하는 정도의 그런 상호의 한미 관계의 공고한 구축 요 정도까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미국이 다음을 기약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회담 때는 지금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과의 네, 강재현 관계를 대변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일본도 우리랑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관세 유예 조치가 우리는 7월 8일까지고 일본은 7월 9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와는 정상회담을 못했지만 미일 정상회담은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브리핑들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못하지만 또 일본 한일 정상회담은 하고 오신다라고 해요. 내일 이재명 오후. 대통령께서.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내일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간에 좀 협의하는 시간도 갖고 오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단단한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느 생각합니다. 부분까지 협의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본 정상과의 회담에서 일본도 지금 우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아, 관세라든지 이런 네네. 거에 있어서. 근데 미일 공통 분모를 정상회담은 갖고 오라? 그렇죠. 미일 정상회담을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함께 대응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협의하고 오면 우리가 다음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공동 보조를 맞출 그런 부분까지 얘기했으면 좋겠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신영 의원님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플러스 뭐 일각에서는 뭐 과거사 얘기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첫 만남에서 그렇게까지 그 민감한 문제까지 건드릴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오면 좋다고 보세요. 한일 정상회담. 지금 우선은 한미일의 건강한 긴장 관계는 서로한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네. 지금 약간의 그런 고립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고한 그런 국가 간의 연대감 그리고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면 네. 삼각관계에서의 약간의 밀당에서의 그런 일본과 한국의 유리한 또 지점이 분명히 구축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미국이 더욱더 의식하고 관세에 네. 있어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복 8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는 경제나 안보 협력 강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과거사 문제 그리고 예전에 이시바 총리가 그 이 대통령과 9일에 통화하면서 대북
그런 납치 문제를 포함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회담을 하다 보면 또 분위기가 좋고 또 예상치 못하게 그 회담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면에서 내일의 회담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여야 새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 송원석 그다음에 김병기 송원석 두 원내대표 만나서 서로 이제 공개적으로 한 발언, 그거는 뒤쪽에 그 발언의 의미나 앞으로 전망은 좀 그 질문을 좀 뒤쪽에 드리고요. 먼저 그 김병기 원내대표 그동안 쭉 얘기해 온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추경이다. 특히 핵심이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신영 의원님.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또는 차등 지급이냐 뭐 어떤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차등 지급을 반영한 보편 지급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네. 결국에는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하는 방안이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인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뭐 1인당 50만 원인데 상위 10%의 소득 자에게는 뭐 15만 원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정을 해야 되는 또 숙제가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당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을 주장했던 그런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말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두 원내 대표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지금으로서는 국회에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 사실 이 민생회복 지원금 관련해서 선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강력하게 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게 내수 진작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실제로 이거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차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출범을 했고 네. 그렇다면 이거를 뭐 야당이 뭐 그냥 막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거를 해주면서 또 본인이 얻을 것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내수 진작이라든지 경제의 온기를 띠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국민의힘 보고 있습니까? 좀 의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뭐 몇 차례 이렇게 지원금들이 나갔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다 와 경제가 살아났다 그것을 체감을 했다면 이번에 처음에 나왔던 건 전국민 25만 원 지원이었었잖아요.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국민도 없고 반대하는 정당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효과 자체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미래 세대의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전 국민 25만 원씩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한 13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등 지급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안을 보면 일단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주고 그리고 차등 지급을 해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50만 원까지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계를 해야겠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한다면 뭐 어느 정도 협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빚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산 부분은 제가 뒤에 저기 민주당이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로 하고 신현영 의원님께서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 우리 경제의 온기가 도는데 효과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떤 시각입니까?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돈맥 경화가 앞으로는 이 마중물 대책으로 통해서 조금 더 경제 활성화에 정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소비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골목 상권들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특히나 선거 이전에도 글로벌 투자은행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이 추경에 대해서 10조가 아니라 20에서 25조로 확대될 거라고 글로벌하게 예측을 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상당히 있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그동안 오래됐었고 특히나 그 관세 부과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내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침체기에 있었고 지난 2주간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조금 더 주가나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경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실제로 추경을 하게 되면요. 코로나 때도 결국에는 반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성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가져가는 그런 정치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도 30조의 추경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야당에서도 우리도 정말 실질적인 추경의 역할을 했다라는 면에서 예결위 내에서의 그런 실리가 있는 그런 지적들이나 좋은 의견들을 반영을 한다면 실제로 걱정하는 그런 뭔가 해픈 그런 방법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그런 핀셋 그리고 내부에서의 꼼꼼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은 이번에 한 20조 정도 네, 할 거라고 강재인 대변인.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추경 20조 원의 대부분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곳에 필요한 그 돈들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많이 받는 사람은 50만 원까지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진작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 20조 원의 대부분이 이렇게 지원금으로 나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더 진중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관련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추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허영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닙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후에 나타난 회복세를 느끼도록 하는 전환의 마중물입니다. 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파면된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우리 민생 회복과 성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들을 마련해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자, 지금 허영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민주당 부대표 얘기 이제 수석 부대표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면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러면서 뭐 파면된 정부의 명확한 심판 의지 드러내고 민생 회복과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심판이 들어갑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정부가 짰던 예산 중에 이거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건 손대겠다는 거잖아요. 신영 의원님 주로 어떤 부분 예산을 지금 손댄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아마 내부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 얘기된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도 알고 있는 바는 없는데 실제로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영역에서 쓸데없이 많이 소비가 돼서 오히려 권력과 육착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이득을 보고 있다. 국가의 재정이 그렇게 펑펑 써여져도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R&D 예산 감축을 했다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과학계나 아니면 보건의료계에서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나면 아마 지출 구조 조정에 통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밖에 없다. 사실은 지금 재난지원금 하면은 무조건 퍼주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국채 발행하면서 채무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같이 나올까 봐 지금 허영 이 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많은 공약들을 하면서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예산금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사실은 수익을 마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새 정권의 의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약간 우려되는 거는 강전의 대변인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계엄, 네. 뭐 내란, 파면, 뭐 이런 게 어떤 명분을 제시할 때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 뭐 이렇게 면밀하게 보겠지만 혹
아 그래 파면된 대통령을 낳은 그 정부가 짠 예산이야? 만약에 그걸 좀 더 면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칼질을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워딩을 보면 그 뭐 심판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데 예산은 어쨌든 그 국회를 통과할 때 여야 양당이 같이 보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파면됐다고 해서 만약에 조금 더 쉽게 칼질을 한다면 그것도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로서도 그때 민주당의 그 예산안 횡포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예산안을 짜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번에도 추경하는 것에 있어서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말이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어쨌든 전 정부든 아니면 이번 정부든 지난해에 있었던 예산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워딩들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예산은 뭐 이렇게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당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좀 불필요한 약간 발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워딩이 아니었나 해서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 20조 중에서 또 대부분이 이번에 지원금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국채 발행은 그러면 최소화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 뭐였었는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국민들께서 그나마 좀 납득하시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오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공개 발언을 했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걸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대통령 거부권도 없어지지 않았나.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다. 김병기 원내대표 즉답은 피하면서 협치가 필수다. 자주 만나 성과 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법사위원장 넘겨줄 가능성 퍼센트 숫자로 말하면 몇 퍼센트?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0? 예. 빵? 예, 예, 그럴 거라고 0%. 보입니다.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은요, 그 현 정부의 모든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발목 잡기가 매우 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난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행태가 뭔가를 하려는 그런 과제, 수건, 뭐 사업 이런 것들보다는요, 민주당이 국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발목 잡기를 상당히 하면서 아, 여당이 맞아? 야당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는 진작 야당이 됐기 때문에 발목 잡기를 제대로 할 것이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아마 악용될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이 지금 지난 총선과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거는 민주당 한번 제대로 국가의 그런 실패한 패착의 윤석열 정권 회복을 제대로 해봐라는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민생의 여러 과제들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협치를 요청하지만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방식으로의 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그걸로 이제 최소한 견제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재위원장 뽑아야 되고 특히 이제 추경 같은 거 하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뽑아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다 이제 원구성 협상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결국 야당이 막 주장하다 안 되면 표결 처리해가지고 그 다수당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22대 국회 시작할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도 원래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었는데 그때 그냥 표결로서 다수당으로서 강행 처리한 것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민주당도 과거에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법사위는 야당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쪽에 법사위
법사위 자리를 주면은 이거 믿을 수가 없다. 본인들의 국정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협치가 복원되지 않는 저는 첫 번째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신뢰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에는 저렇게 계속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가 민주당이 그 권리당원 20%가 들어갔잖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투표를 했었던 것인데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법사위는 절대로 지금 민주당이 사수해야 된다. 두 원내대표 후보가 그렇죠. 똑같이 김병기 얘기했어요. 지금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시 후보였었던 서영교 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강성 지지층들에게 굉장한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원내대표 선거에 있어서 나온 것이 저는 좀 패착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 저희 야당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자, 생각합니다. 강전의 대변인께 먼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신영 의원 여유 있게 길게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같이 국회를 찾아서 여야 원내대표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에 초청했다. 이제 네. 뭐 일종의 협치하겠다. 플러스 두 원내대표는 앞으로 그러니까 두 원내대표 간의 얘기입니다. 이 후자는 매주 1회 정례적으로 만나 현안 논의하기로 했다. 뭐 이제 주례회동.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필요할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례회동 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법사위원장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더 믿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 이제 아마 한국에 돌아오시면은 그때 원내대표들과 식사를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해주신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치의 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강성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의 대표였을 때보다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조금은 중립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도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해왔지만 차별적인 지급에 대해서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법안들에 대해서 속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 스스로가 좀 자제를 시키는 듯한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들과 함께 식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은 민주당도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원내대표 선거가 바로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미 공약처럼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협치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아까 이제 법사위원장 줄 가능성 0%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오찬 초청한 거 하고 김병기, 송원석 주례회동하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경색적인 국회에서의 대치 상황을 이제는 180도 바꿔보겠다라는 현 새 정부의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치가 법사위원장 양보 니꼬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그랬지만 국민의힘은 뭐 내란당이다. 그리고 위원정당 해산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쇄신과 변화를 하면서 제대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주도권이나 이런 권한에 대한 서로의 양보나 이양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 남발로 인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있었던 지난 3년의 후퇴를 다시 한번 번복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회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아무리 열리고 법안이 올라가도요. 법사위가 안 열리고요. 법사위에서 다 막으면 국회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법사위원장의 중요한 권한인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다. 그것은 결국에는 국회가 일을 안 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뭔가 권한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좀 과도하게 일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지지해 주셨던 거는 이제는 할 일을 해라. 국회도 해야 될 것들은 성과를 내라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원장에 있어서 그 민주당이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텐데 만약에 또 그 또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과도한데? 라고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또 추후에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 여야가 소통을 하면서 네. 어떤 방식으로의 현명한 그리고 야당의 우려를 잘 담아내는 여당의 그런 성과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계속 소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야당의 발목 잡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어렵다 하는 이제 신현영 의원님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그럼 야당은 어디서 견제할 수 있는지 그런 또 반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이 고장차 처리로 인해서 뒤쪽으로 정체가 심하니까요. 양화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가평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문막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후 양지에서 월곡 분기점까지는 총 25km가량 구간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이틀간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강전 대변인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하도 의혹이 많아가지고 사흘해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일단 날짜 갖고는 고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인사청문회 이틀 잡기로 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아마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 통 크게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권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장본 KBS 사장 후보자 이 두 명 인사청문회도 3일 4일씩 했었거든요.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제전 MBC에 출장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그런 단순한 기관장들을 넘어서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만으로서 이것을 다 밝힐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여야가 협의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이 이틀하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네. 증인이랑 참고인을 누구로 할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원자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강 씨, 그 강 씨와 전처 왜냐하면 아들의 학비를 어떻게 낸 것인가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두 명에 대한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협의를 하기로 지금 결론이 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연동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자, 신현영 의원님은 이틀 하기로 한 거 뭐 어떻게 보셨어요?
긍정적이죠.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3일 이내로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루 할 수 있고 이틀 할 수 있고 3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야가 정쟁의 소용돌이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모든 장관이나 총리나 껌껌이 3일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에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빨리 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라는 그런 조건부에 그냥 이틀의 청문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루 이틀의 청문회를 내실 있게 하면 된다라는 면에서 국민의힘도 양보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 저는 항상 인사청문회 제가 야당인 적도 있고 여당이어 본 적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청문회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밝아져 벗겨지는 듯한 적나라한 그런 상당히 피폐한 그런 인생을 내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플러스 가족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공직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이 있어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좋은 사람을 인선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문회의 관행이 매번 건 바이 건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인사청문회법이 가족이나 개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청문회 날은 비공개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일 때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3년 만에 이렇게 정권이 또 바뀌고 여당이 되면서 이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또 발가벗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은 없고요. 또 정치 공세가 상당히 심하면 또 프레임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문회가 정말 공직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능력 검증 그리고 도덕성 검증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보면은 전처, 현처 다 증인으로 지금 출석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에도 전처께서 지금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김민석 의원이 오랫동안 야인 생활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고 여러 가지 채무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치하다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곤궁에 처할 수 있구나에 대한 한 가지 비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김민석 의원님한테 느껴졌고 또 이게 또 요즘에는 워낙에 재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으니까 전처와 현처가 다 같이 그런 생활고나 아니면은 자식 양육에 있어서 공동 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개인의 공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과도한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역풍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후보자를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그리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화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후보자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워낙에 자료 제출 안 하고 버팅기기 했기 때문에 3일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 문화가 회복되면서 좋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공직에 활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야당의 많은 당부 그리고 요청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자, 가족들까지 다 이게 발가벗겨지는 그런 비애감 그런 것들도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막중한 공직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험하구나 이런 것도 또 네. 느낄 수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채무 문제, 아빠 찬스 의혹 이 부분 돈 문제하고 아빠 찬스 의혹입니다. 자, 돈 문제 관련 이제 채무 문제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석연치 않은 해명 듣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강재현 그렇죠. 대변인. 지금 후보자 본인이 한 일요일쯤까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자료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뭐 세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입 내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5년간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입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걸로 보여요. 지금 현처 같은 경우에도 한 2023년에 8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이외에 별다른 것들이 신고된 게 없는 거예요. 강연료, 뭐 조의금 이런 얘기도 하긴 그렇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강연료 조의금이 러프하게 봐서 정말로 한 5억 정도까지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도 공직자 윤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문제가 또 그 아들의 학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전처가 증인으로까지 나와야 되나 좀 의문은 있어요. 근데
근데 그렇다면은 이 학비를 오롯이 부담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전처가 그러면 전처 입장에서는 해외 송금 내용만 제출을 해주면은 저는 사실상 그거 이외에 굳이 뭐 증인으로 나올 필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다만 강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선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줘서 김민석 후보자가 그걸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치 알선까지 한 거잖아요. 본인 회사 직원까지 동원이 되었고 뭐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뭐 김민석 후보자는 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갚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갚은 돈은 또 어디서 난 것인가.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또 일부는 김민석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그렇다면 빌려준 돈이 그게 빌려준 건가?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가 아들과 함께 주민등록지로 해놨었던 그 영등포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 씨 소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강 씨와 김민석 후보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신현영 의원님, 강전의 대변인 말씀은 어쨌든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채권 채무 관계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고 예를 들어서 돈을 꿔줬는데 일단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 몇백만 원 또 후원을 하고 그렇다면 꿔줬다는 돈이 그 차용증이 그냥 나중에 문제됐을 때 대비한 차용증 아니냐 이런 그 의혹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선대위에서 어떤 직함을 맡았다는 거, 그다음에 그 옛날에 불법 정치 자금을 공여한 사람이 또 몇천만 원을 꺼줬다는 거, 그 회사에 있는 어떤 사람이 또 1,000만 원을 꺼줬다는 여러 가지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틀 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더 소명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증인 협상이 어디까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채무 관계가 좀 클리어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생을 잘 살으셨나 봐요. 그동안에 꺼주는 그런 지인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1,000만 원도 누구한테 꺼달라 그랬을 때 꺼줄 사람들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면에서 여기저기서 차용을 하고 또 갚았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무총리 임명되기 전에 조금 더 국민들한테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출신의 뭐 넓게 보면 옛 친윤계로 분류되는 송원석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자,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는 당 쇄신 개혁과 관련해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 주재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위 구성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헌승 의원님과 김성원 의원님도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혁신의 목표는 다시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유권자가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를 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 경기 지역의 민심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적 전략적으로 타겟팅해 나가겠습니다. 자, 송원석 신입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혁신위 구성해 가지고 당의 전반적인 개혁 논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강전의 대변님 이게 아무래도 그 TK 출신 그쪽을 이제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뭔가 새로운 뭐 젊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좀 당을 개혁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요구도 많은 것 같아요.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전 국민적인 요구도 그런 면에서 우려가 좀 됩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걸 보면 좀 기대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기대 쪽에 좀 무게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예,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라든지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5대 계약안을 포함해서 더 폭넓게 혁신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당대회도 조기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친한계 쪽에서 요구해왔던 내용들과도 저는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혁신위의 인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을 모셔오게 될지 그것을 보면은 더 지금 신임 원내대표와 생각하는 방향들이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신영 의원님, 이제 TK 출신이긴 하지만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쨌든 개혁을 논의하겠다면서 수도권 민심을 언급하면서 전국 정당화 이게 참 시급하다. 그 어떤 국민의힘의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뭐 혁신위를 통하든 새로운 당 지도 체제를 통하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잘 돼나가리라고 보세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대편에 있는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잘 돼야 민주당도 잘 되고 우리 정치가 발달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의 출발에 대해서 저는 초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뭐 한간에는 친윤 세력이 뒤에서 밀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경북 김천의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TK, PK 중심으로의 그런 축소되는 그런 원내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의원을 불러다가 한번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라는 주문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아직까지는 그런 개혁의 포텐셜이 잠재력이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한간에 예전에 원외 모임이었던 천목회가 요즘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좀 내부에서 그런 소신 발언이나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서 가지고 있지 뭐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원내대표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가감 없이 사심 없이 많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보수의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요 질문은 시간 관계상 강전혜 대변인께 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젊은 정치인들 위주로 초대를 해서 만찬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전 대선 후보,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이 자리에 권영진 의원도 참석했다고 해요. 권영진 의원, 김용태 개혁안을 지지한 14명 재선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가 좀 걱정이 되나요? 어떤 뜻을 담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짧게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내년에 서울시장에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 당이 혁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네.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정책적인 방향, 이미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개혁, 혁신 이런 걸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초선 때부터 오세훈 시장이 정치개혁, 정치자금법 현실화,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게 있었어요. 법안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어제 자리에 권영진 의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권영진 의원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그 재선 모임에서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 성명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송원석 의원이 TK 출신이라는 것으로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저희 당의 혁신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당에서는 정말로 어떠한 인선을 보이는지 혁신위원장 모셨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께 드릴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8월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출사표 던졌고 박찬대 의원 출마 가능성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원 게시판 등을 보면 벌써 청래파 대 찬대파로 이제 나눠가지고 다소 과열 양상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야, 과연 누가 이길까? 좀 저도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런 약간 과열 양상이랄까 이게 좀 건강한 경쟁으로 어떻게 승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한 그 지지자들의 우려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요? 우려다가 우리 내부에서 또 이분 분열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열에 조짐이 된다 그러면 뭔가 양보나 타협에 대한 가능성도 저는 열어놨다고 보거든요. 영어로 보면 약간 냉각, 쿨다운 뭐 이런 거네요. 예, 실제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사실은 조기 대선 이후에 빠르게 행보하면서 지금 당대표 출사표를 내고 지원 전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지자들도 있지만 반대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찬대 당대표 지금 연판장도 돌린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근데 또 선거라는 것이 전당대회가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당내에서의 인물들이 계속 커나가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특히나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율을 까먹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그런 성과들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 관리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강전희 대변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대면 조사로 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건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다라면 그냥 좋지 않습니다라고 전화로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단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석 일정에 대한 것도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은 서류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검증 절차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지금은 1분도 시간 채 남지 않았는데 신현영 의원께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2주째 되지 않아서 조국혁신당에선 조국 전 대표 사면 언급이 이제 나왔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SNS에 자신을 사면해달라 직접 띄웠습니다. 뭐 두 케이스 다 검찰에 탄압받았기 때문에 사면하라는 취지인데 자, 진짜 시간 다 됐네. 이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입원도 사실 네. 의료대란에 아산병원에 입원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중환자들도 입원 못해갖고 뺑뺑이 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더 분노가 일으켜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8.15 광복은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첫 해부터 사면을 하는 것이 과연 그 정부 초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그런 네.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센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7살 하이미는 세 쌍둥이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축복 대신 복잡한 의료 장비들과 날카로운 주사 바늘을 먼저 마주해야만 했던 하이미. 그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던 4살 무렵 어린 하이미 앞에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세포종 암 4기라는 진단과 동시에 길고도 고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 중 부모님의 이혼까지 겹치며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지게 된 하이미. 결국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하이미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또래에 비해 느린 발달로 지금도 자신의 감정과 고통을 말 대신 울음으로 표현하는 하이미. 오늘도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든 하이미의 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하이미가 모든 아픔을 딛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무더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9.6도까지 올랐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에다가 상층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까지 경북권에 소나기가 오겠고 또 저녁까지는 강원과 충청, 호남, 경남으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남부지방은 5에서 30, 경북 지역은 최대 40mm 가까이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해안 지역 쪽 안개입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감속 운행해 주시고요.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어서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30도 내외를 유지하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이 될 거고요. 최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높아서 31도 이상 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덥겠고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 곳곳으로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G7 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조기 귀국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정해졌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도중 갑자기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 이유와 관련해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훨씬 큰 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를 이유로 G7 정상회의 도중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새 원내대표가 첫 만남을 갖고 협치와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늘 24일과 25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포함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는 내일 오후 인사청문특위 전체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 매매 심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13으로 전월보다 4.3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1.5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개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로 원내 지도부를 구성한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8월 2일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원내 부대표단에 합류한 김기표 의원과 함께 특검과 원내 현안 그리고 당대표 선출 문제 등 민주당 내 현안까지 얘기 나눠봅니다. 김기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네.
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조건부 보석 결정 내렸습니다. 근데 김 전 장관 측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면서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려는 법원과 거기에 반발하는 피의자, 뭐 수감자라 그래야 되나요? 네. 자,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보석 결정,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은 제가 보기엔 약간의 일종의 상황극, 코미디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의 보석은 피고인이 신청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는 풀어주지 말라고 보통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결정하면 거죠? 피고인이 환호하면서 이제 네. 나갈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좀 반대가 됐죠.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보석을 신청을 했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어주지 말고 보석으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 보석 결정을 하니까 피고인이 반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원래 이제 재판이라는 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6개월 만에 재판을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끝내지 못하면은 결국 피고인을 풀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보석이 되면 각종 제한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만나지 말라든가 주거지를 제한한다든가. 일단 돈도 내야 되고요. 그렇죠. 보석 보증금도 내야 되는데 물론 그건 이제 보험증권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조건이 붙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가는 경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일만 내가 더 살면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데 보석을 일단 한다. 풀려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한 없이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보석 아까 보석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내야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안 내면 즉 보험증권을 끊지 않으면 네. 결국은 구속기간 만료까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고하겠다, 집행정지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 이것도 벌써 언론 플레이를 좀 하는 면이 좀 보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그냥 버티고 26일까지 가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예. 사인이 없으면은 그게 진행도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서약서도 써야 하고 돈도 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26일 풀려나는데 항고하겠다. 항고하겠다고 지금 언론에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그걸 알고서도 변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석방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거 관련해서 언론에 못을 붙이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석 결정 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수감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검찰이 뭐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있고 구속기간 연장도 안 하고 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난도 좀 있고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뭐 법원의 이번 결정도 왜 또 풀어주려 그러냐. 풀어주는 그 부분에서 이런 비난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법원에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서두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직위원 부장판사는 한 달에 2번씩 재판을 했습니다. 4월 달에만 3번 재판하고 6월 달에 3번 계획이 돼 있을 뿐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내 2번 정도 재판을 했는데 보통 구속 사건에서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그렇게 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좀 힘들지만 그렇게 강행군을 해서 6개월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추가로 기소하지 않는 한 6개월 후에는 풀려난다는 게 명약 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지금 서두르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럼 검찰에서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 사람이 6개월 후에 나오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그거 가지고 다시 6개월을 구속시킬 기소할 수 있는 거리는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공수처나 고발된 것들도 많이 있고 비화폰을 뭐 노상원 씨한테 줬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관저 유령 건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전현직 장성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기소했다면 이런 사고는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추가 기소를 서두르지 않았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출범했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하던 수사도 특검으로 다 수렴이 되고 이관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김용현 어차피 저쪽으로 다 이제 또 출석하게 되고 또 수사 받고 할 텐데 여기서 또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활보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풀려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만나거나 이렇게 증거인멸하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특검이 언제 발족을 하든 특검이 언제 수사를 시작하든 간에 검찰로서는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은 그동안 과거에 있어서는 특검이 발족한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사했던 것이 특검에서 다 기록을 보여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들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막판에 오니까 사건이 흐지부지 잘 안 되는. 의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메커니즘을 잘 아시는군요. 당연히 열심히 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더 최후까지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평가하시는 거고요. 자, 다른 뭐 내란 혐의 사건 피의자들도 대부분 구속 기한 만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나 뭐 기존에 하던 재판이나 이게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은 전 장관 말고도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7월 1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7월 초까지 석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노상원 심한 5월에 배임 증제인가요? 이걸로 지금 그 알선수재로 기소가 하나 됐기 때문에 더 길어지는군요. 법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6개월 정도 더 구속시킬 수 있다. 이 정도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석방될 것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석방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설명해 주셨고요. 자, 내란 특검 등 3개 특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검사는 임명이 됐고요. 자, 지금 보니까 특검보 이제 요청은 많이들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고 그 일반 검사들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수사팀 인선, 사무실 물색, 조은석 특검 보니까 저 서울 고검 사무실 얘기도 하던데 막 그게 예를 들어서 보안인이 좀 대규모다 보니까 이런 그 사람들을 수용할 거 플러스 보안 문제까지 하면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본격적인 수사는 한 언제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원래 이제 특검이 임명되고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명하는 과정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 말 아니면 7월 초에는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특검이 서울 고검 얘기하는데 저는 장소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특검이 출범할 때 장소 얻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서 임대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서울 고검 같은 경우는 수사하기 딱 좋게 만들어진 건물이고 어쨌든 서초동이고 그렇습니다. 서초동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특별수사본부가 아마 쓰던 공간이 또 있을 거고 그걸 조금 확대하면 특검이 가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장소적인 면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분이 서울 고검장에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쪽 건물도 잘 알겠구나. 그렇죠. 아주 실체말로 빠삭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기가 제일 좋다. 네네. 자, 그래서 그쪽도 요청을 이제 해놓으신 상태고, 자, 근데 그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감사위원 임명됐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원장 대행도 잠깐 하셨죠. 근데 뭐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공개를 둘러싸고 뭐 이제 윤석열 정부와 충돌도 했었고, 자,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정당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이제 할 거고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민주당 성향을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은석 특검이 수사에 있어서도 편향성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지금 명확치 않아서 제가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하나씩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감사위원을 했다는 것이 어떤 정권에서 공직자를 임명된 것 자체를 가지고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다 공무원들은 다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그건 말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 시절에 전현희 지금 최고위원의 어떤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감사원에서 유출하는 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하고 좀 각을 세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행위를 가지고
정책 편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어불성설이고 지적할 만한 그렇습니다. 문제점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점을 봤을 때 명확하게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정확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조은석 고검장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압니다마는 특수 수사에서 수사하는 것으로는 인정을 받았던 분이고 수사할 때 크게 좌우면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조은석 그 전 검사한테 지금 특검이죠. 구속된 사람 중에 민주당 인사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런 거 가리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취지로. 예. 네. 정치 어떤 세력이랄까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병을 이유로 들고 이제 입원을 했고요. 자, 관련 특검은 아마 대면 조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왜 입원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제 지병이라고 언론 보도 보니까 이제 지병이라고 네. 돼 있는데 우선은 누구든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이 상한 것에 대해서는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수사가 되고 조사를 받을 때는 적정하게 국민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어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 실제로 입원하고 아픈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 나와서 수사받고 재판받고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몸이 좀 아프더라도 수사받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닌 한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된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모두에게 부여된 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 어떤 상태로 이게 다시 구속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특검이 이제 지금 특검이 벌써 3가지인데 이게 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 있는 네네.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네. 수사가 되면 내란죄뿐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된 여러 가지 범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법적인 평가가 하나의 형벌, 하나의 범죄명으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입증이 되고 기소할 만하면 그것으로 영장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바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시키고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내란 특검에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에서도 일단 명칭은 김건희 특검이어서 김건희 씨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연관이 돼 있는 네. 것이라고 봐서 양쪽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어느 쪽이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속이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재판 과정에서 지금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 그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은 구속 기간이 어떻다 이렇게 물론 말이 안 됩니다만은 셈법이 시간이 어떻고 날이 어떻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사실 구속이라는 것은 그 이유는 그 이유더라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지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다시 구속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저는 이미 증거인멸을 할 우려도 있고 증거인멸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런 의혹도 불거졌어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 2달 전인 10월에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심 총장은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 없다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비화폰 통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있나요? 일단 비화폰이 검찰총장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게 저는 역사상 그 자체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이제 만약에 비화폰이 검찰총장에 가지 않아야 하는데 갔다고 한다면 그 네.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 네. 정당한 일이라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겠는가? 이런 의심부터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작년 10월 10일 날 하고 11일 날 양일에 걸쳐서 한 25분 정도 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24분 했다는 건데 그게 시기적으로 볼 때 일단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9월 3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일 지난 시점이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된 것이 10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전화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네.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결정에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네. 처음에는 검찰총장이 먼저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민정수석이 그 다음 날 전화를 이렇게 콜백을 한 네네. 상황이고 그럼 뭔가 지금 검찰총장이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한 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민정수석이 다시 피드백을 준 것 아닐까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해보는데 검찰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업무를 논의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은 그렇다면 일반 전화 공적인 전화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그런데 왜 비화폰을 쓰겠습니까? 비화폰 썼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일을 의논했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됩니다. 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을 수사하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께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 달라고 요구했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공개 석상에서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또 이제 그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요구도 했어요. 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가서 이재명 정부에서 하려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뽑은 새로운 원내대표도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정확히 결별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쿠데타에 대해서도 애매한 입장을 취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당이 헌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어떤 정권에 있어서의 법사위원,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회방하려는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는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지금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사위원장이 당연히 야당이 가야 된다, 여당이 가야 된다는 것은 일부 과거에 관행적으로 돼 있는 면은 있지만 사실상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둬서 모 위원장이 계속해서 법안 통과시키지 않고 해서 진행된 게 좀 별로 없었던 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에 다수당을 지위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행정부에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누구를 뽑아놨다면 그 사람들이 다수당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당에서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어떤 다른 법사위원장 자리에 글목을 막고 오히려 다수당의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퇴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2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러면 국회도 민주당 혼자서 하는 건가 이런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게 예. 이제 그렇게 반론을 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는 당연히 대화 타협을 통해서 예. 같이 해가는 것이고 그게 대화 타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로 하는 것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당연히 대화에 타협을 하고 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런 걱정이 드신다 해도 그렇게 않도록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시킨 민주주의로서는 굉장히 의식이 높은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되게 운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이 잘 할 겁니다. 너무 네. 걱정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처리할 어떤 현안 중에 가장 지금 뭐 시급하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도 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추가 경정 예산. 그 중에서도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이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관련해서 오늘 그 허영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윤석열 정부 추진 사업을 재검토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게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이 입장만 그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의를 당청 간에 이제 뭐 요새도 청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당청 간에 얘기가 좀 돼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것은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공개든 비공개든 정말 회의를 하는 것이 언제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부분 논의는 실무적으로는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국회에서 일방, 네. 용산에서 일방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네. 서로 협의가 잘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네,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이거 좀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네. 여튼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증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좀 맥이 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 사실은 되고 나서 좀 빨리 진행하겠다. 2, 3년 내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증시가 국장 탈출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현 어떤 상법 체계. 그래서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잘 되니까 물적 분할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껍데기가 돼버리고 이런 예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배당이 인색하고 그렇죠. 배당이 인색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가 기존의 회사에만 한정하던 것을 주주 전체 주주 그리고 전체 주주의 평균적 이익을 이렇게 고려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가 5천 시대를 약속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법 개정이 돼서 개선이 돼야 또 밑바탕에 대해서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빨리 서두를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해야죠. 이제 그 관련 아울러서 같이 좀 조속히 처리할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차기 민주당 당권 집권 여당 당권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8월 2일에 차기 당대표 이제 선출하기로 했잖아요.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권 도전 공식화했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양자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 많이 하는데 벌써부터 청래파 대 찬대파로 이게 막 당원 게시판 같은 데서는 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야 이게 좀 너무 조기 과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분 다 민주당원들이 다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역량 있고 다 당대표 누가 돼도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게 뭐냐면요. 민주당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 두 분이나 있어서 누가 돼도 좋다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민주당원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둘 중에 누가 됐으면 나는 더 좋겠다는 얘기를 이런 데서 하실 수는 없겠죠. 네,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두 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돼도 민주당에 좋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도 있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어떤 국민의힘의 어떤 비판 압박도 있고 한데 자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국민 추천제를 통한 공직 후보자를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사 검증도 이제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국민추천제 의원님 보시기에는 성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추천제가 보니까 제가 숫자를 보니까 이게 그제까지 어제 마감됐고 네네. 한 7만 4천 건이 접수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효율도 있지만 네. 이 정부의 상징성을 또 보여주는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성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예. 실제 국민들한테 그 뜻을 묻고 널리 인재를 구하는 그런 걸 일단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인사를 해보다 보면 인재풀이 그렇게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하는 단위에서 자기가 아는 인재풀이 많지 않으면 결국 회전문 인사는 이런 비판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거부하는 분들도 꽤 많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네. 적습니다. 그러면 네네. 국민추천제를 하면 그 인사권자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면이 있어서 네. 아주 좋은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도고 성과도 낼 수 있다. 네, 저는 성과도 잘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7계단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예, 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 경쟁력 평가가 있었습니다. 네네. 전체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계단 떨어진 건데요. 네. 2023년에 28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20위까지 올랐는데 올해 27위까지 밀린 겁니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네. 이 평가를 어떻게 산출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해 경제 관련 통계들과 그리고 올 3월에서 5월 사이에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산출한 자료입니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량과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스위스가 전체 1위를 기록했고요. 싱가포르가 2위, 홍콩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미국, 독일 등이 10위권에 등재가 됐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대만은 6위고요. 중국이 16위, 일본은 35위입니다. 중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13년째 한국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어떤 분야에서 경쟁력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락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눈에 띄는 게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기업 효율성 분야입니다. 원래 23위였는데요. 44위까지 21계단 떨어졌습니다. 전체 순위를 크게 끌어내리게 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산성이나 노동시장 그리고 금융, 경영 관행, 태도 가치관 등 전 분야의 순위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기업 관행에서 기업이 기회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17위에서 52위까지 떨어졌고요. 고객 만족도를 고려하는 정도가 3위에서 30위, 그리고 기업의 민첩성은 9위에서 46위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쟁력도 41위부터 57위까지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다만 경제의 성과나 정부의 효율성 분야에서는 각각 11위, 31위로 작년보다 5계단, 8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졌고 또 정치 분야 순위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나 떨어졌어요? 예, 실제로 정치적 불안정 부분이 50위에서 60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비상계엄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기업의 심리가 악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계가 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갈등 여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교 측에 선배들을 제적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일하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예,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얘기입니다. 이곳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예.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양성 교육기관입니다. 차의과되면 차병원? 예. 아, 거기군요. 예, 이 의전원의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한 일부 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에 출석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이 2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네. 법적 소송도 준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소송을 주도 중인 한 학생은 언론에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무섭다. 학교 측이 아직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의전 갈등 이후에 의대의 후배가 선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적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정 갈등 잠시 좀 잊고 있었는데 저도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 뭐 갈등이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그러니까 후배들 말에 따르면은 구체적으로 선배들이 어떤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2학년 의대생들이요. 지난달 네. 수업에 복귀를 했는데 이 학생들에게 3학년 학생들이 너희만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수업에 출석해서 시험까지 보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네. 보냈다고 합니다. 차의과대는 지난달에 장기 무단 결석 학생 32명에 대해서 제적 예정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계속 수업을 거부해야 학교가 제적 처리를 안 할 것으로 보고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3학년 학생들이 일부 2학년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네네. 녹취가 우려된다라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에요. 아, 그래요?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할 것이다.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대학 당국과 교육부가 어떤 조치 내릴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당장 학생들은 어떻게 뭘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일단은 변호사를 선임해서요. 네. 선배들뿐만 아니라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은 학교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 협박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측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학교는 실제 3학년들이 수업 참석을 방해했는지 또 협박을 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3학년 학생들은 수업 방해와 협박 행위는 없었다. 허위 제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을지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일부 학생들이 후배를 모아놓고 수업 참여 의사를 묻는 공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수업 방해를 주도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을지대는 이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마 단체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좀 막은 측면도 있군요. 네. 자, 국제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들 그동안 이해충돌 논란 많았었는데 이번엔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다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동통신망을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서 네. 자체 브랜드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입니다. 우리로 치면 알뜰폰이라고 하죠. 네. 47 플랜이라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47.45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4,000원 정도의 무제한 통화, 문자 그리고 데이터에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원격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왜 47인지 궁금하실 왜요?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입니다.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죠? 휴대폰 기기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휴대폰입니까? T1 폰이라는 이름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이고요. 6.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5천만 화소 카메라 등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499, 우리 돈으로 67만 원입니다. 폰 시안이 나와 있거든요. 일단 황금빛 외관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후면에는 트럼프를 의미하는 대문자 T자 그리고 미국 국기인 성조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광고 이미지를 보면 휴대폰 전면에 트럼프를 상징하는 마가,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모바일은 이 T1 폰이 미국에서 설계되고 제조됐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현재 휴대폰을 대량 생산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공개한 기기의 외관과 기술 사양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과 비슷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트럼프 일기에 워싱턴 특파원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대통령 가족이 이런 사업, 영리 활동을 한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부정적 여론 때문에 실행에 옮기 어렵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해 충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는 네. 이번 발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대통령 이해 충돌 사례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확실한 트럼프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과 차남이 현지 시각 16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모바일 출범을 선언했는데 네. 10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금빛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날과 같은 날입니다. 네. 또 트럼프 일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그리고 미디어 산업 등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한 성경 그리고 향수 스니커즈, 골프장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억 달러, 네. 8,161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미중 무역 전쟁 중에 큰딸 이방카 있잖아요. 예. 이방카가 중국에서 계속 상표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놀랍다 그랬었는데 그 트럼프의 놀라운 행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설탕 블랙커피를 마시면은 사망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가 연구한 내용입니까? 예,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을 통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9년에서 11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한 결과인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블랙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두 잔 정도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6에서 1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네. 합니다. 설탕과 포화 지방을 조금 넣었을 때, 소량만 넣었을 때는 14%로 비슷한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그리고 클로로겐산, 폴리페놀과 같은 생리활성 화합물이 있는데요. 네네. 항산화, 항염증, 항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건강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설탕이나 크림 등 포화 지방을 많이 포함하게 되는 커피를 마시면 이 건강상 이점을 상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조기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블랙커피 그리고 설탕 포화 지방 함량이 낮은 커피에서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연구진은 설탕과 포화 지방 섭취를 제한하라는 시기 지침과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마약 범죄 얘기해 봅니다. 마약류 사범 2만 명 시대. 먼저 지금 우리나라 마약 실태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거자는 한 2만에 3만 정도 됩니다. 네네. 대략 뭐 대검 마약 조직 범죄부가 2024년 범죄 백서에서는 한 2만 3천 정도인데 네.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네. 이게 투약자만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급자까지 합쳐지는 건지 네네. 사실은 다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합쳐지면 안 되는 거죠. 분리해서 통계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왜 그러죠? 왜 분리하면 더 복잡해지나요? 왜냐하면 그럼 상선의 상선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추적을 해야 되는 어떤 일종의 종말 단계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식은 투약자만 하는 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발생 보고만 하고 그러면 종말 단계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통계 처리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기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UCR이라고 하는 것과 피해 조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법밖에 안 하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이 정도가 대략
뭐 한 2에 3만 정도고 문제는 20, 30대가 그중에 60%인 한 14,000 정도라는 거고 10대가 100단위였는데 지금은 1000단위로 됐다. 그러니까 위험도라든가 폭이 넓어지고 있고 투약 여기 어떤 층이 깊어지고 있다.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전제 아래 그 통계 오류의 가능성은 없는지 예컨대 여기에 이제 잡힌 통계 중에 일부 중복돼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반대로 정말 잡혔어야 하는 아주 많은 부분이 추적이 안 돼서 상선이라 그러네 윗선이 추적이 안 돼서 정말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세요?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황하나라는 사람 아십니까? 황하나.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럼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캄보디아로 도망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수사 중에 도망갔어요. 그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예, 재벌 3세. 재벌 3세 그 말씀하시는 유명한 거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세 번째 그 사고를 쳤는데 예. 문제는 각각의 사고를 칠 때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누군가 그 사람한테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네. 수사가 거기서 끊겨버립니다. 투약자에서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도 똑같이 거기서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약 수사라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공급자를 잡아야지 뭔가 뿌리를 뽑는 노력이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문제는 투약자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것이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통계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한 국가적 기준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에서 인터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급선의 위까지의 통계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치료 대상인 투약자에 대한 통계가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왜냐 주체가 없습니다. 주체가 왜냐하면 통계를 내야 되는 주체가 어디겠습니까? 그거는 수사라는 주체가 아니라 마약을 관리하는 식약처가 해야 되는데 식약처는 마약만 하는 게 아니라 약품까지 다 관리하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마약 관리국이든 마약 수사청이든 하여튼 독자적인 어떤 그 주체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거 대검이 하면 안 돼요? 대검은 수사 주체죠. 수사 주체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약은 치료까지 포함하는 굉장히 국가적인 어떤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검사들은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하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의 치안 정책까지는 무리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에 맞습니다. 어떤 그 기구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이게 DEA라고 하는 그러니까 연방수사국 정도의 큰 규모의 흔히 말하는 법무부 직속.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Drug Enforcement Agency 맞습니다. 예. 그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통계가 주묵난방인 겁니다. 그렇죠. 야, 근데 이렇게 마약 사범 수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급책 그 윗선 잡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이 수법이 어떻게 더 치밀해졌냐 또 법망을 어떻게 교묘히 피해가냐 이거를 이제 잡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사당국이 수사망을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늘리는지 또 늘린다고만 안 되고 그 망을 더 촘촘히 하는 이런 게 병행돼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는가 문제가 다시 말씀.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에서는 어떤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를 책임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이거를 단속하거나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략적인 추세는 이런 거는 전통적인 마약이라고 하는 필러폰과 코카인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 케타민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런 그러니까 통제약물 쪽, 뭐 강간약물 쪽 이런 쪽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종 마약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니까 마약류죠. 그러니까 마약은 줄어드는데 마약류는 늘어나고 있는 풍선 효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끼치는 건강성에 위협이 덜해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양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으로 분리되지만 사실은 쓰는 거가 마약류니까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어떤 관련된 부분이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마약류는 지금 관리조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와 있는 시설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네. 거의 뭐 구멍이 뚫렸다고 할 정도로 기억나실 겁니다. 강릉 쪽에서 뭐 배 전체로 들어온 마약이 수십 킬로가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조단입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거는 다행히 미국 연방수사국과 연계를 해갖고 그걸 적발해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소비가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게 들어왔다 나가는 건지 이걸 정확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스피드를 내볼게요. 자, 마약 범죄 탐지하기 위해서 내시경 카메라 도입한다는데 이게 어디서 도입하는 내시경 카메라 이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는데 네. 던지기의 주요 대상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그 도시가스 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체통의 안쪽이라든가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산업 실외기 같은데 이렇게 쓱 놔둬도 이제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연통 안쪽에 그러니까 놓고. 예. 그럼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산업용 내시경이라고 해서 우리 영화에서 보이는 이렇게 조이스틱 해갖고 이제 보이는 그런 던지기하고 관련되는 거군요. 예,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 산업용 내시경을 수십 대 지금 도입할 방향인데 네.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은 이 던지기 수법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횡행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최근에는 던지기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렇게 땅 묻기라는 건데요. 땅 묻기? 예, 던지기 땅에 묻어요? 예. 그러니까 던지기라는 것은 보통 뭐냐 건물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곳에 하니까 CCTV가 다 탐지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사범들이 더 영리해져 갖고 야산에 던져둡니다. 아, 그래요. 야산은 그러면 CCTV가 비교적 없죠. 또 하나는 경찰들을 고생시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다 산을 파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GPS 부분에서 예. 사실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히 어디를 했는지는 판매자 수요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화됐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영악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경찰들은 너무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하는 도매 단계에서 연결되는 거를 네. 소매까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땅 묻기가 도매 단계였는데 소매 단계까지 가는 걸로 해서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말씀드린 게 또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어떤 범죄 사실을 너무 또 자세히 말하기도 그렇고. 자, 그 제가 이제 마약 이거 보면 자꾸 보이스피싱이 생각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뭐 투약자나 1차 공급책 이런 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정말 덜 중요한 정말 그 범죄자의 뿌리는 나타나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게 상선 즉 윗선 공급자를 잡아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경찰이라든가 검찰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투약자를 잡아내서 건수를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상선을 하려고 하면은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렇죠. 그죠. 타고 올라가야 되고 요즘은 대부분은 코인으로 합니다. 그럼 외국에 있는 어떤 것까지 가야 되니까 국제적인 공조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 수사팀이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중간에 있는 마약 수사를 정리를 하고 사실 만다고 하면 그런데 일단은 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끊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보통은 이게 하청과 재하청을 둡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중간층한테 이걸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럼 무슨 사건이지? 마약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사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막 섞이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좀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마약은 다른 범죄와 많이 연결돼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마약의 어떤 유통 구조라든지 수익 규모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조직들은 마약을 기본으로 하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 경찰 당국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사기 조직과 섞고 이게 막 섞어버립니다. 이게 상선을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전문적인 수사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요. 자, 초범이나 단순 투약사범한테 처벌 일변도보다는 좀 이렇게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고 실제로 뭐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요즘은 치료 비중이 좀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그러니까 20몇 개를 마련했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병원의 수익이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치료 전문 병원을 부천 쪽에 하나가 있고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치료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약범죄 컨트롤타워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한 2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조금 도움은 됐습니까? 검찰이 하면은 예. 왜 문제가 되냐면 검찰은 사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 마약 검사였던 분은 다른 쪽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분명히 있는데 네.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미국식으로 DA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마약수사청이든 관리국이든 모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속성이 없다. 근데 마약은 지속성이 있는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검찰 얘기하셨는데 또 이제 뭐 이게 DEA 성의 드러그 인포스먼트 에이전시성의 그런 마약 전담 이 청 이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그게 설립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일단 검찰이 이제 키를 잡고 마약 수사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이 좀 뭐 사라진다거나 하면 수사 공백도 우려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백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지금 퍼져 있는 거는 좀 모으는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검찰의 우수한 인력들을 네. 그 검사님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좀 모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어떤 안정적인 어떤 것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래요. 5944님이 국민들 철저한 신고 정신으로 일망타진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적극 참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서부로 가자. 펫샵 보이즈의 Go West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